1125년 세계 최강국이었던 요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년간 동북아의 패자였던 거란,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했던 키탄 대제국은 그렇게 역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나라의 마지막 황제 야율련이가 금나라에게 생포되며 사라진 거란은 현재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키탄 대제국. 하지만 21세기가 된 지금 거란의 문자 문화 그리고 그 민족까지 흔적을 찾기 힘듭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그들은 어떻게 역사의 패배자가 되었을까요? 거란을 멸망시킨 것은 금나라의 침공이었지만 거란 멸망의 시발점은 고려 침공의 실패였습니다. 요나라는 총 3번 고려를 침공했으나 3번 다 실패했고 이것은 거란의 국력 소모와 내부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3차 침공에서의 패배는 거란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크게 소진시켰으며 이러한 내부 약화는 거란이 후에 직면하게 될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더 멀리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전지적 역사 시점입니다. 오늘은 고려와 거란의 역사적 충돌이 어떻게 거란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침공의 실패가 요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란의 탄생과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거란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확장과 번영,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거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란족이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4세기 중반입니다. 요하상류의 시라무렌강 유역에서 유목생활하던 몽골족 계통의 한 부족으로 거란은 역사에 등장합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거란이며 세계적으로는 키탄으로 불렸죠. 후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어원은 요하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설화가 있듯이 거란에도 민족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 신인이 토하 상류에서 내려오고 검은 소가 끄는 달구지를 탄 소녀가 황하강에서 내려와 두 강의 합류 지점인 모겹산 기슭에서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8아들을 낳았고 이들이 거란 8대 부족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와 곰이 토템이었다면 거란은 말과 소를 토템으로 하여 말을 상징하는 야율씨와 소를 상징하는 소씨, 이렇게 두 씨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율씨는 요나라의 태조 야율아보기로 이어졌으며 이 태조가 소씨 집안의 여인인 술률평을 황후로 맞아들인 이후로 소씨는 요나라의 황후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를 침공했던 소손녀, 소배압이 바로 이 소씨 집안의 사람이죠. 4세기의 역사에 등장한 거란은 그 후 약 300년 동안 여러 부족으로 이뤄진 부족 국가로서 고구려, 수나라, 당나라 등 당시의 강대국들의 간섭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에 영원한 약자는 없다고 하였나요? 9세기 후반 당나라가 쇠약해지기 시작하며 중원대륙은 5대 10국의 혼란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분열된 중원이 외부에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거란은 서서히 강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혼란기에 호련히 등장한 거란의 야율아보기, 그는 구척장신의 300근짜리 활을 거뜬히 당기는 괴력의 사나이였다고 전해집니다. 901년 29살의 젊은 나이에 질자부의 족장으로 추대되고 그로부터 6년 뒤인 907년 거란의 부족을 통합하여 스스로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916년 중원의 난세를 틈타 야율아보기는 거란국을 세우고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라의 1대 왕제 태조가 탄생하며 키탄은 본격적으로 세계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거란이 단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태조 야율아보기의 오픈마인드 때문이었습니다. 야율아보기는 중국 한족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보다 앞선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으며 이로 인해 건국 초반 합리적이며 관료적인 국가체제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내치를 다진 야율아보기는 영토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924년에는 서쪽으로는 외몽골, 동투르키스탄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며 926년에는 동쪽의 발해를 공격합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동쪽의 맹주였던 발해,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야유라복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요태조는 발해를 점령하기 위해 전공법이 아닌 수도 직공 전술을 선택합니다. 발해의 방어선을 전부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발해의 수도만을 노리는 전략이었죠. 고립되면 전멸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략이지만 유목민족인 거란의 뛰어난 기동력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만큼 과감했던 전략 탓일까요? 발해는 결국 허망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민족과 거란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발해를 점령했다는 기쁨도 잠시 시대의 영웅 야유라복이는 발해에서 거란으로 복귀하던 도중 55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맙니다. 야유라복이의 사후 야유라복이의 두 아들 중 차남이었던 야율덕광이 어머니 순음 황후의 지지를 바탕으로 요나라의 2대 황제 요태종으로 등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순음 황후는 장남 야율배를 지지하던 반대파 세력을 전부 산채로 요태조의 무덤에 순장하죠. 이에 겁먹은 장남 야율배는 가족을 데리고 후당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926년 그렇게 2대 황제로 등극한 야율덕광, 그에게 하늘이 내린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후당 내의 군부 실력자였던 석경당이 권력 싸움에 밀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쿠데타를 일으켜 후진을 건국합니다. 후당을 멸망시켜야만 살 수 있는 석경당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석경당은 야율덕광을 찾아가 자신을 도와 후당을 멸망시켜주면 베이징이 포함된 연안 16주를 거란에 넘기고 매년 비단 30만 피를 거란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야율덕광을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제안을 하죠. 여기서 연운 16주는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연주와 운주를 포함하는 16개 주로서 오늘날의 베이징 일대이며 그 크기는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만리장성의 이남으로서 곡식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금싸라기 땅이었죠. 단순히 식량 창고로서의 의미를 넘어 그동안 북방의 이민족을 막아냈던 중원의 방패인 만리장성 이남의 땅으로서 언제든지 거란이 중원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그렇게 야율덕광은 후당을 멸망시켰으며 석경당은 후진의 일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석경당은 기존의 약속대로 연운 16주를 통째로 야율덕광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라는 세계사에서 첫 번째 정복왕조로 기록됩니다. 정복왕조란 유목세계와 중국 영토를 동시에 다스리는 유목국가로서 이때 이후로 중국은 정복왕조에게 꾸준히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정복왕조를 이룩한 거란은 이때서야 한족 통치를 위해 거란이란 이름을 버리고 한자식 표기인 요나라로 국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석경당 사후 석중기가 후진의 2대 황제가 되면서 요나라의 당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긍심 높은 한족으로서 오랑캐를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하지만 석중기는 유목민족의 저돌성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경노한 태종은 그 즉시 만리장성 이남으로 남하하여 후진을 멸망시켜버리죠. 후진을 멸망시켜 중원의 수도인 개봉을 점령하여 통치를 시작하지만 피와 칼로 이룬 통치가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요나라의 잔혹한 통치와 약탈로 인해 중원 곳곳에서 백성들의 반격이 거세지자 결국 태종은 한족 지배에 실패하고 북쪽으로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태종 역시 그의 아버지 요태조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죠. 요나라 본국으로 철수하던 도중 요태종은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법. 태종의 어머니였던 순음 황후는 다시 한번 실권을 잡고 직접 황제를 임명하려고 하나 태종의 등극 과정에서 불었던 피바람을 기억하고 있던 거란의 귀족들에게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결국 순음 황후와 거란 귀족들 사이에서 내전이 발발했으나 이미 민심을 잃은 순음 황후는 패배하고 후당으로 도망갔던 야유라복이의 장남 야율배의 아들 야율원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율원은 요세종으로서 947년 요나라의 3대 왕제가 됩니다. 내전으로 등극했던 탓일까요? 요세종의 신하들에 대한 의심병은 심해지고 점점 폭군이 되어가며 간신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결국 본인이 총애하던 간신 야율차랄에게 암살당하게 되죠. 그렇게 요세종을 암살한 야율차랄은 황위를 노리지만 2대 황제 태종의 아들이 야율차랄을 물리치고 4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951년 야율차랄을 물리친 태종의 아들 야율경이 목종으로서 요나라의 4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율경 또한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술과 사냥을 즐겼는데 술과 사냥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사이코패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술 먹고 사냥에 나가는 날이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 또한 쉽게 죽이곤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969년 황실의 숙수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목종사 후 3대 황제였던 세종의 아들 야율현이 요 경정으로 요 나라의 5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런 거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유목민족의 특성일까요? 그들의 황위는 아비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조카로, 조카에서 사촌으로 일관성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5대 황제 요경종은 정상적인 황제로서 그동안 썩어가고 있던 거란 귀족들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 한족 관료를 적극 등용했습니다. 이 시기 요 나라의 내부도 안정되어 갔지만 중원 또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5대 19개 시대를 지나 송나라로 통일되었으며 이들의 최고 목표는 연운 16주의 탈환이었습니다. 이런 송나라의 침공 또한 경종은 격퇴하며 요 나라를 안정시켜갑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요목정은 결국 본인의 아들이 12살 되던 해에 죽고 맙니다. 982년 불과 12살의 나이로 요 나라의 6대 황제에 등극한 성종 야율융서. 이 요성종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인물이죠. 재위 기간 동안 고려를 3차례나 침공하고 실패를 맛본 황제였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실패로만 가득한 황제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요성종은 거란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명군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의 역사에서 성군을 뽑으라면 손꼽히는 인물이죠. 고려 침공 실패만 제외한다면 흠잡을 게 없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거란의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살의 나이에 황제에 등극한 요성종을 대신하여 그의 어머니 소태우가 30세의 나이로 섭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한 여인이었던 그녀. 섭종 초기, 자식은 아직 어린데 군신은 강력하고 변방은 불안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였나요? 약한 모습도 잠시 한족 출신의 명제상 한덕량을 등용하고 야율사진, 야율휴가 등 충신들의 보좌에 힘입어 조정을 안정시킵니다. 992년 소태우는 자신의 사위였던 소선영에게 여진족을 점령하라고 파견했습니다. 명장 소선영에게 소탕당한 여진족의 장당이 고려로 도망치게 되죠. 이렇게 여진족을 추격하던 소선영이 고려까지 침공하게 되니 이것이 993년에 발발한 1차 고려거란 전쟁입니다. 이때 등장한 위인이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는 소선영과의 외교談판을 통해 거란의 군대를 회군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인 강동육주를 개척하게 되죠. 그렇게 고려와의 관계를 안정시킨 소태우는 1004년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송나라를 침공하고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까지 밀고 들어가 송나라를 압박합니다. 결국 1005년 송나라와 전연의 맹을 맺게 되니 이때부터 요 나라는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연의 맹이란 송나라가 요 나라에게 매년 비단 20만 필가, 은 10만 양을 바치는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 나라의 경제와 국력이 크게 증대되죠. 1009년 시대의 여걸 소태우가 눈을 감게 되며 드디어 요성종, 야율융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소태우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요성종은 본인의 업적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고려 침공을 결정하게 되죠. 1010년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아 요성종이 40만 대군과 함께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쉬울 것이라 생각했던 고려 침공은 침공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힙니다. 고작 3천 군사와 양규 장군이 지키는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남아야 했으며 그 이후의 성들 또한 쉽게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예전 발해를 멸망시킬 때 썼던 수도 직공의 전술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현종의 피난으로 요성종은 도리에 위기에 빠지게 되고 부랴부랴 고려에서 철군하게 됩니다. 1018년 거란은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침공했지만 2차 침공 때와는 달리 단단히 준비하고 있던 고려에게 귀주에서 대패하게 되고 결국 큰 손실을 입고 철수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요성종이 참으로 부족한 황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요성종을 막은 것은 고려가 유일했습니다. 요성종은 대외원종을 통해 북으로는 흥룡강까지, 서쪽으로는 티베트와 위구르까지, 남으로는 연운 16주를 점령했으며 동쪽으로는 발해 부흥운동의 종료로 만주에 대한 지배력까지 가진 키탄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또한 요 나라 내부적으로는 법치주의를 도입하고 세금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요 나라의 내치를 다진 뛰어난 황제로 평가받습니다. 아마 요성종이 고려 점령에 성공했더라면 그 이후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요성종은 1031년에 사망하게 되고
요송종의 아들 야율종진이 요흥종으로서 7대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차면 기운다고 했었나요? 불교에 심취했던 요흥종은 각종 토목공사와 불교 행사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 민생이 파탄나게 만들었으며 1055년 요흥종의 아들로서 8대 황제 도종으로 즉위한 야율홍기 또한 요흥종 못지않게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번외로 이 요도종이 가장 존경한 인물이 원효대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라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부패해져가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나라 최대의 간신인 야율을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종의 총애에 힘입은 야율을신은 요나라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으며 본인을 견지하는 황태자에게 자객을 보내 암살하는가 하며 황후인 의덕 황후를 외도했다 하여 자살까지 이르게 만들었죠. 결국 간신 야율을신은 황태자 아들 황태손까지 죽이려 했으나 도종에게 발각되어 처형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미 요나라의 국운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 성장했듯이 이런 요나라의 혼란을 틈타 여진족 또한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101년 요 도종이 사망하며 흥종에서 도종이 말아먹은 거란의 마지막 도장을 찍을 도종의 손자 야율련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1101년 요나라의 8대 황제 천조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찬란했던 키탄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천조제는 해동청을 이용한 매사냥을 즐겨 했는데 이 해동청이 바로 여진족이 바치던 곡물이었습니다. 이 해동청은 험한 낭떠러지에 살았는데 요나라의 해동청 공납 요구가 심해지며 해동청을 잡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여진족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점점 요나라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여진족, 그들에게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12년 천조제는 요나라에 복속되어 있던 이민족의 부족장들을 전부 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진족의 족장이었던 아골타에게 춤을 춰보라는 모욕을 주죠. 심지어 이를 거절한 아골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진족으로 복귀한 아골타는 결국 1114년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진족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진했던 10만의 거란 군사는 고작 3천의 아골타의 여진족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아골타의 승리로 모든 여진족들은 아골타의 아래로 모이게 되고 1115년 아골타는 금나라를 건국하고 스스로 금나라의 1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금나라의 등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건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요나라, 송나라, 고려로 이루어져 있던 미묘한 힘의 대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죠. 그동안 요나라를 노리고 있던 송나라는 바로 금나라와 연합하여 요나라를 협공하게 됩니다. 두 나라의 협공에 요나라의 국토 절반이 금나라에게 점령되었으며 결국 1125년 산서성 운중으로 피신해 있던 천조제는 금나라에게 생포되며 요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서요가 20년간 건국되어 짧은 전성기를 구가하긴 하나 거란은 1125년에 멸망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이후 거란은 몽골에 흡수되게 되고 그들의 언어, 문화, 찬란했던 역사는 꿈결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허망한 것이 역사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 영원히 피는 꽃은 없는 것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던 거란은 현재 그 자치조차 찾아볼 수 없고 거란에게 침공받던 고려는 코리아로 변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죠. 우리네 삶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끝에 갔을 때는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전지적 역사 시점은 다음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